네, 안녕하십니까. 덕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평소처럼 좀 일찍 올리고 싶었는데, 본업이 좀 늦어서 많이 늦었고요. 죄송합니다. 밤에 올려드려가지고요. 지금 장이 또 미국 장이 시작했는데, 이뮤노반트는 소폭 하락인데, 끝까지 장을 지켜봐야겠죠. 지금 다른 분이 댓글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시가총액이 8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과연 한올바이오 파마의 디커플링이 얼마나 지속이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상당히 디커플링이 심해진 상황입니다. 보통 8조 원 정도면 과거에도 그래도 한올바이오 파마가 거의 한 3분의 1 정도만 받아도 2조 4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약 한 10% 정도 한 46,000원 정도 올라야 그래도 그나마 3분의 1이 너무 조금이긴 하지만 이뮤노반트 시가총액의 3분의 1이 너무 조그만한 가치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한 적정 가치는 딱 그 과거에 엄민영 연구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그렇고 적당한 시가총액은 딱 그 이뮤노반트 시가총액의 절반 수준을 보고 있는데 그거보다 이제 부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때는 3분의 1 정도 받았거든요. 3분의 1 정도 받아도 지금 2조 4천억 원을 기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올바이오 파마의 시가총액이 지금 한번 볼까요? 얼마인지? 지금 한올바이오 파마의 시가총액이 2조 2천억, 한 10% 정도가 낮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47,000원 정도가 가야 그나마 좀 옛날에 3분의 1 받던 거 지금도 3분의 1이네 하는 정도만 되는 듯이 지금 느껴지는데 지금도 너무 싸죠. 8조 원 지금 한올바이오 파마 약물 말고는 없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8조 원이라는 시가총액을 받고 있는데 한올은 코스피 시장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나라 바이오장이 안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2조 2천억 원의 시가총액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매우 저평가돼 있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워낙 널려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해서 아직 기회는 많다라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런 디커플링의 상황이 얼마나 지속이 될지는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예, 펀더멘털의 변화가 없는 이상은 늦지막히 기다리시면서 천천히 매수를 하시든지 하시면서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서 기다리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 제목은 아제넥스 시가총액을 따라잡는 첫 관문 D2TRA라고 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클리니컬 트라이얼즈에 들어가 봤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이 드디어 액티브, not recruiting이라고 떴습니다. 이거 보신 분들도 계시긴 할 텐데 환자 모집이 다 끝났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모집이 다 끝났고 환자 모집은 약 한 120명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환자 모집이 다 끝난 상황이고 이제 그 환자들에게 약물 투여만 제대로 잘 하면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생각보다 환자 모집이 빨리 끝났죠. 그래서 지금 그 2027년에 발표를 하려고 했던 거를 2026년으로 앞당기지 않았습니까? 탑라인 결과 발표를. 물론 올해 상반기에 지금 오픈라벨 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할 것 같고요. 이렇게 환자 모집 속도가 빠르다면 아마 환자 투약도 아마 많은 환자들이 빨리 시작을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액티브 not recruiting이라고 뜬 거 보면 마지막 업데이트가 12월 12일이거든요. 그러니까 12월 12일에 환자 모집이 중단됐다고 계산을 해본다면 마지막 환자가 등록된 것은 12월 12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 보시면 이제 총 개별 참가자의 연구 참여 기간이 총 86주로 예상이 되는데 앞에 16주가 이제 오픈라벨, 공개라벨 치료입니다. 그래서 12월 12일에 만약에 등록이 된 환자가 있다면 오픈라벨 연구 전체적인 환자군들에 대한 결과는 16주 후인 4달 뒤, 약 한 4월달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오픈라벨은 그렇게 데이터 추출에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4월 이후쯤이면 아마 공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12주간의 블라인드 무작위 치료를 또 하게 되고요. 그리고 48주간의 선택적 장기 연장 치료가 포함되는데 이 뒤에 연구까지는 사실 좀 나중에 확인을 해봐도 되고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거는 16주와 12주 총 28주간의 연구 데이터 결과를 탑라인으로 설정을 해놨거든요. 밑에를 쭉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주요 결과 측정해서 28주 차 ACR 20 응답을 유지하는 참가자 비율. 참고로 ACR 20이라는 거는
환자가 느끼기에 증상 개선이 한 20% 정도 됐다 라는 참가자의 비율을 주요 결과 측정 지표로 설정을 했고요. 28주차가 끝나고 나면 이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장기 연장 48주 이상 진행되는 거 빼고 28주차까지만 진행을 하는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탑라인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 그게 이제 2026년으로 앞당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마지막 환자가 12월 12일에 등록됐다는 가정하에 보면 28주면은 7개월이거든요. 한 달에 4주씩 하면 이제 7개월이잖아요. 7개월 후면은 이제 내년 7월경에 마지막 환자가 28주차 투여를 완료를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7월 이후 한 8월이나 9월쯤 해서 탑라인 결과 발표 데이터가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26년 빠르면 3분기고요. 늦어도 4분기 초에는 10월 달에는 아마 탑라인 결과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타임라인을 정리를 해보면 2026년 한 4월경 4월에서 5월 사이에 오픈라벨 결과가 나오고요. 그 뒤에 3달 뒤인 12주간의 또 치료기간이 있으니까 3달 뒤인 7월경에 이제 28주간의 마지막 환자가 28주간의 투여를 마무리를 할 거고 그러면 탑라인 데이터는 데이터 분석 기간도 있어야 되니까 7월 달에 마지막 투여를 하고 나면 8월에서 9월 달, 늦어도 10월 달 안에는 아마 내년 2026년 10월에 탑라인 결과가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은 타임라인은 한번 참고만 해 주시고요. 내년 4월이면 참 멀지 않은 시간입니다. 사실 오픈라벨 시험은 상당히 위험성이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심리적인 것들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위약 반응이 상당히 높을 수 있어서 위약과 실제 약물의 임상적 유의성 차이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난이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라벨에서 좀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와줘야 이거는 위약 대비 효과가 오픈라벨이라고 해도 심리적인 부분이 관여가 되더라도 위약과 비교했을 때 뛰어난 약효라고 볼 수 있다라는 정도가 되려면 어느 정도 상당히 높아야 되는데 그걸 과연 만족을 할지 좀 의문이긴 하고요. 의문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만족을 할지 기대도 되고 불안도 하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위약 효과가 워낙 뛰어날 수가 있어서 그건 좀 나중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이 제가 류마티스 관절염이 이제 임상 데이터 탑라인 발표를 한 달 앞당겼잖아요. 임상 데이터 발표, 한 달이 아니라 1년을 앞당겼다. 그러니까 2027년이었던 거를 2026년으로 앞당겼잖아요. 앞당긴 이유를 추정을 해보고 그 이유를 해석을 한번 해보고요. 과연 류마티스는 임상 성공을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야 혁신적인 성공이라 함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D2T RA 환자들에게는 난치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이거든요. 환자들에게는 혁신적인 성공이라는 게 반응이 있다는 것 자체가 혁신적인 성공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어떻게 입증을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제가 정확히 구체적으로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 이렇게 돼요 저렇게 돼요까지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환자 수 먼저 좀 계산을 해보면 이뮤노반트 측 통계에 따르면 지금 미국에서는 한 7만여 명 정도로 제가 본 것 같고요. 미국에서만 7만여 명입니다. 근데 유럽 시장은 미국 시장의 약 한 60% 정도의 환자 수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4만여 명이 됩니다. 4만 2천 명인데 4만여 명 잡고 총 합해서 11만여 명. 이뮤노반트가 타겟하는 미국과 유럽 시장의 환자 수가 총 11만여 명 정도가 되고요. 11만여 명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그레이브스병 예상 대상 환자군의 3분의 1
정도가 되는 겁니다. 상당히 시장이 크죠. 그죠? 뭐 일본이나 아시아 쪽에도 류마티스 관절 환자는 워낙 많기 때문에 D2T-RA 환자 수가 더 충분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렇게 제목을 아제넥스 시가총액 따라잡는 첫 관문 D2T-RA라고 쓴 것도 D2T-RA의 임상 성공이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파급 효과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과연 이 임상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한번 쭉 한번 봐볼게요. 처음에 이제 D2T-RA를 임상에 대한 그 뭐라 그러죠? 결과 발표를 앞당길 수 있었던 이유, 이게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 바토클리맙 데이터가 있었잖아요. 저희가 바토클리맙이 참 아픈 손가락이라고 하면 아픈 손가락일 수 있는데, 이걸로 이뮤노반트는 참 이득을 많이 본 게 뭐냐면, 미리 바토클리맙으로 임상을 진행하면서 쌓아온 축적된 데이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토클리맙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걸로 이제 140에 대한 약물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요. 그 깊어진 이해를 토대로 그 임상 설계, 프로토콜이라고도 하죠. 프로토콜을 좀 최적화를 했을 거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시행착오 좀 줄였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바토클리맙 데이터를 참고로 해서 이뮤노반트 140-2번 아이메로프르바트 임상을 설계를 했기 때문에 임상이 좀 더 최적화되어 있을 거고, 그만큼 좀 더 속도감 있게 임상을 진행할 수 있었을 거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연구개발비 충분히 왔고, 그래서 뭐랬죠? 속도 증가, 기여, 돈이 확실히 모여 있으니까, 그죠? 5억 5천만 달러 저번에 유상증자 했잖아요, 그죠?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임상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지 않나, 또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픈라벨 임상에 대한 데이터 확보 용의. 오픈라벨 임상은 실시간으로 데이터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눈가림, 바인딩 임상보다 그 데이터 수집이나 뭐 초기 분석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환자들의 상태를 보고, 만약에 의사들이 오픈라벨 테스트이긴 하지만 뭐 환자들이 심리적으로도 있을 수 있고요. 아무튼 약물을 투여하면서 환자들의 데이터가 빨리 확보가 되니까 의사들 사이에서 이 약 좋네, 다른 환자들에게도 투여해볼까 해서 환자들에게 추천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환자 모집이 좀 빨리 될 수 있을 만큼 용이해졌다라는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개괄적으로 따져보면 결국은 이제 임상 결과, 그 결과 발표를 앞당길 수 있었던 이유는 환자 모집이 상당히 이제 빨리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다른 질문이 또 하나가 생기는 게 뭐냐면, 환자 모집이 빠르면 데이터가 긍정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 해석도 유추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환자 모집이 빠르다는 건 의사들이 많이 추천도 했고,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좋다고 소문도 났고 하니까 환자 모집이 빠르다는 얘기를, 탑라인 결과 발표를 빨리 할 수 있다는 얘기를 그 임상에 대한 결과가 좋을 거라고 추정을 해도 무리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요. 이거는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너무 긍정적으로만 좀 보려고 하면 사실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많을 것 같아서 조금 이런 부분은 유추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신호는 맞을 듯 하지만 데이터 자체가 좋다라고 하기에는 데이터 확보가 된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데이터를 확보하는
과정이 순조롭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좋다기보단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과정이 순조로운 면에서 보면 일단은 좀 긍정적인 면은 뭐가 있냐면 효능에 대한 자신감이 좀 있을 수 있어요. 효능에 대한 자신감. 오픈라벨 임상이 진행 과정에서 연구진하고 회사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가깝게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예를 들어서 생각한 것보다 이뮤노반트 아이메로프로바트를 넣었더니 IgG 감소 정도가 좀 빠르다. 생각보다 빨리 떨어진다. 뭐 이런 것들이 관찰이 되거나 아니면 그 임상적인 지표 있잖아요. 뭐 다스28 같은 거. 다스28 같은 그 관절의 그런 그 부종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지표들이 있거든요. 몸속에 있는 관절의 지표들을 확인하는 게 있는데 그 임상적인 이런 다스28 같은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 현장에서 관찰된 거. 관찰되면 회사에서는 다스28이 환자들한테 이런 다스28 지표가 많이 개선된 게 확인이 됐네. 그러면 공격적으로 환자 모집 하자. 이렇게 갔을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부정적인 면이 아니라 좀 객관적인 면. 좀 객관적인 면을 좀 보자면 D2T RA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응성 류마티스 관절염, 난치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이기 때문에 환자 모집이나 또는 운영이 효율성이 높았다라고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 모집 속도가 빨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D2T RA 환자들은 기존 치료제에 반응을 하지 않는 환자들이어서 고통이 상당한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한테는 새로운 기존의 신약 임상이라는 게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 등록이 그런 매력적인 그런 선택지가 하나 생긴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환자 모집에 그런 임상 데이터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주변 재반 환경이 D2T RA라는 환자들이 처한 환경이 환자 모집 속도를 높였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격적인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건 사실 오픈라벨에서 뚜렷한 지금 뭐 16주 차까지 오픈라벨 투여를 지금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마지막 환자 등록이 12월 12일이라고 아까 예상한 거라고 가정을 한다면 환자가 지금 120명 정도 투약을 했는데요. 오픈라벨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한 100여 명 이상은 투여를 한 환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투약도 끝난 환자들도 많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 면에서는 16주간의 오픈라벨 치료 기간 동안의 안정성 면에서는 상당히 확보가 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뭔가 안정성 면에서도 확보도 했고 뭐 다스28 지표가 얼마나 개선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안정성 면에서 확보도 했고 오픈라벨 임상이기 때문에 이런 ACR20 같은 경우 아까 주요 지표로 설정한 ACR20 같은 경우는 그런 환자의 주관적인 감정이 크기 때문에 이거 좋은 약입니다 하고 투여하면 심리적으로 이게 좋은 약이구나 하고 투약을 받으면 심리적으로 이제 증상이 개선된 것처럼 느껴지는 실제로 과학적인 분석을 해보면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지만 심리적인 효과 때문에 그 위약 효과라 그러잖아요. 증상이 개선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들을 ACR20으로 측정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은 좀 많이 좋아진 걸로 이제 판명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안정성도 그렇고 ACR20도 그렇고 좀 많이 환자들이 개선된 수치를 개선된 분위기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 좀 공격적으로 환자 모집하자 하면서 조금 환자 모집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친 낙관은 좀 경계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임상이 성공적인 궤도에 올라왔다라는 거는 조금 알 수 있고요. 물론 성공적인 궤도라는 게 유효성 입증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부작용 면이나 이런 것들에서 조금 리스크가 좀 완화된 면은 있다. 이 정도까지 해석하는 게 그래도 좀 객관적인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환자 모집이 빨라진 게 긍정적인 요소랑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긍정적인 요소는 일단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권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고요. 약이 좋아서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권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류마티스 환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환자 커뮤니티에서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난치성 류마티스 환자들끼리의 커뮤니티가 있거나 아니면 류마티스 환자들 커뮤니티에서 치료가 어렵고 증상이 계속되신 분들은 임상 진행하는 것들이 있으니 한번 참여해보세요. 저는 그거 참여하고 나서 상당히 증상이 개선된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참여해보세요 하면서 그런 커뮤니티의 영향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부정적인 효과라고 하긴 좀 그렇고, 주의해야 될 점은 이제 지나친 낙관들, 이런 뭔가 환자 모집이 빨라져서 임상에 대한 효능이 좋을 거다라는 이런 지나친 낙관들 때문에 그 오픈라벨의 특유의 그 위약 효과가 있거든요. 환자랑 의사랑 모두 약을 투여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 통증이나 증상이 완화된다고 느끼는 주관적인 편향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플라시보, 그 대조군하고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실제 효능 차이가 생각보다 적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연 부정적인 요소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런 지나친 낙관적인 그 관점의 함정에 빠져서 그런 우리들이 투자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을 좀 놓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D2TRA 같은 환자들 자체가 뭐 여러 기저질환을 동반하는 환자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초기에 아마 오픈라벨을 진행을 할 때 초기 소수의 환자들이 좀 반응이 좋았더라도 환자 수가 막 100명, 120명 막 이렇게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데이터의 변동성 자체가 커져가지고 최종 결과가 아마 조금 희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 모집이 빨라졌다 그래서 와, 잘 된다, 잘 되나 봐, 이게 아니라 좀 객관적으로 본다면 이게 환자들이 워낙 많기도 하고, 그리고 D2TRA를 앓고 있는 환자가 많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좋은 선택지 하나가 생겼기 때문에 환자들의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고, 그런 참여율이 높은 상황에서 의사들과 환자들이 다 좋은 약인지 알고 어떤 약을 투약하는지 알고 투약을 받기 때문에 심리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어서 나중에 위약 대비 실제 약물의 데이터가 훨씬 더 좋다라는 걸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너무 환자들의 기준 자체가 올라가 버려 있는 상태면 약물이 훨씬 더 좋아야 그 기준 환자들이 위약 효과와의 차이를 좀 벌리면 좋겠는데, 위약 효과 자체가 워낙 높아버리면 사실 유효성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투자나 판단의 관점에서는 이게 실제로 완치나 탁월한 통계적 유의성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그냥 그 오픈라벨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증상 완화 수준일지는 2026년에 발표되는 최종 탑라인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과거에 그러면 과연 그 오픈라벨 임상을 진행하다가 과거 사례를 한번 좀 봐볼게요. 제가 찾아본 게 있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 오픈라벨 임상 결과를 통해서 조금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임상 속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임상을 완료를 했으나 실패한 사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성공한 사례 찾으면 이제 계속 긍정적인 회로만 돌리실 것 같아서 객관적으로 좀 봐보자.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너무 긍정적으로만 바라보려고 하면 끝도 없죠. 너무 좋아 보이고, 그리고 바이오 투자가 너무 쉬워요. 그렇게 생각하면 다 잘 될 거야 하면 너무 쉽게 투자할 수 있어요. 다른 종목도 다 마찬가지고. 근데 바이오 투자 절대 쉽지 않거든요. 임상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사람들마다 성향이 다 다르고, 증상이 다 다르고, 기저질환이 다 다르고, 여러 환자마다 DNA가 다 다르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뭔가 약의 원리나 그런 과학적인 규명 자체만으로 모든 것이 설명 안 되는 게 임상이고 바이오 투자입니다. 어떤 분은 바이오 투자가 쉽다, 어떤 분은 어렵다 하시는데, 쉽다고 하시는 분은 이제 뭐 그런 과학적인 근거들이나 여러 희노애락을 겪으시고 뭐 다양한 경험을 쌓으신 분들은 바이오 투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어느 정도 감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뭐 쉽다고 느낄 수 있지만, 저는 전혀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제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바이오
회사 주식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알아야 되고 나쁜 점도 알아야 되고 객관적인 상황을 판단하는 게 오히려 제 투자 판단에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면 또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런데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큰 손실을 보게 되고요. 바이오는 특히나 이게 실패하면 상당히 기업 가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무리한 투자를 했다가 실패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큰 돈을 잃게 되고 내 자산은 소중한데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객관적으로 나도 파악을 좀 해보려고 해야 내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이성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과거 사례는 조금 실패한 사례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처음에는 이제 바이오젠 아두카누맙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알츠하이머 치료제였는데요. 얘는 처음에 얘도 똑같이 오픈라벨 임상을 했고요. 오픈라벨 임상에서 중간 데이터 확인을 해봤더니 효능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속도를 더 냅니다. 근데 이제 임상을 다 끝내고 정밀 분석을 실시하니까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픈라벨에서 의사랑 환자가 느낀 주관적인 그런 개선의 정도, 느낌이 실제로 대규모 데이터를 통해서 봤을 때 통계적 유의성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뮤노반트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류마티스 환자들한테도 투약을 했을 때 처음에 이거 약입니다 하고 투약을 하니까 관절이 부드러워진 것 같고 증상이 개선된 것 같고 붓기도 빠지는 것 같고 심리적인 효과로 막 했는데 100명, 120명 해보니까 그런 심리적인 효과 한두 명에서는 나타날 수 있었던 효과들이 100명, 120명의 전체적으로는 그런 효과들이 잘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 플라시보 효과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이 소수였고 객관적으로는 이제 다수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 유효성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거는 이제 까봐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사례는 갈라파고스에서 만든 필고티닙이라는 약입니다. 이것도 류마티스 치료제였거든요. 얘네도 초기 임상에서 매우 빠른 효과랑 긍정적인 데이터를 보여가지고 의욕적으로 이제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임상에. 류마티스 전문의들조차도 그때 당시에 빠른 기전에 대한 큰 기대를 걸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하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이 났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위에 거는 중간 데이터를 보고 오픈라벨하고 중간 데이터 보고 임상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나중에 대규모 임상에서 유효성 부족이었고요. 밑에 거는 부작용 이슈가 났습니다. 사실 이번은 이뮤노반트는 이 갈라파고스 사례는 좀 되기가 힘든 게 이미 바토클리맙이랑 아이메로프로바트를 여러 가지 질환에 투여를 하면서 데이터들을 많이 쌓아놓고 있고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작용 이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유롭지 않나 싶긴 해요. 유효성 부족은 이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이슈니까 조금 긴장을 하더라도 나중에 확인되는 뭐 독성이나 안정성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아이메로프로바트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례에는 좀 해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더라도 두 번째 해당되는 가능성은 사실 많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픈라벨 할 때 좀 착시 현상이 나요. 이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그런 착시 효과가 좀 나는데, 그러니까 환자랑 그 의사랑 다 약이 효과가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니까, 특히 그 통증이나 관절 같은 이런 뭔가 움직이는 가동 범위 같은 지표가 그 환자 심리적 상태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소수 인원들이 우와 우리 통증 사라졌어요 라고 반응을 하다가도 나중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 효과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높아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초기 환자들은 우와 우리 이 약 좋아요 라고 반응을 했다가도 나중에 전체적인 약물 투여를 했을 때는 평균적인 약물밖에 안 되네. 뭐 이 정도밖에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위에 1, 2번 사례랑 또 한올 사례랑 조금 다를 수 있는 게 1, 2번 사례는 사실 새로운 물질들이거든요. 바이오젠의 아두카누맙이나 갈라파고스의 필고티닙 같은 경우는 좀 새로운 물질이고요. FcRn 저해제는 지금 아제넥스도 하고 있고 이뮤노반트가 바토클리맙으로도 데이터를 뽑아놨고요. 아이메로프로바트 지금 열심히 투약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새로운 물질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부작용 이슈나 이런 것들은 조금 자유스러울 수 있어서 그나마 이뮤노반트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아두카누맙이나 필고티닙은 이제 아예 모르는 길을 간 거고, 지금 이뮤노반트는 뭐 실패 데이터도 있고 성공 데이터도 있고 부작용 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아예 모르는 길 가는 것보다는 리스크가 조금 덜한 상황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D2T-RA를 지금 이뮤노반트가 개발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증상 개선이 나와야 이게 획기적인 치료제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플라시보 효과를 이기고 미약 효과를 이기고 과연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나와줘야 이 약 참 효과가 있네 라고 혁신적이네 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ACR20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가 한 20% 정도 증상 개선이 이루어졌다라고 느끼는 정도입니다. 이런 환자는 사실 60%에서 70% 이상을 보여줘야 돼요. 환자군에서 60%에서 70% 이상이 20% 증상 개선이 다 일어났습니다 해야 됩니다. 기준이 왜 이 60에서 70이냐? 기존 D2T-RA 환자들이 다른 약물을 처방을 받을 거 아니에요? 뭐 안 좋다고 이 약 안 들고 저 약 안 된다 그래서 약을 아예 처방 안 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디선가 약물을 뭐 TNF 알파, TNF 저해제든 잭 저해제든 잭 이니비터든 TNF 이니비터든 아무튼 뭔가를 이제 받을 텐데, 그때 보통 이런 약물들이 40에서 50% 수준의 ACR20 증상 개선을 보이고 있거든요. ACR50 같은 경우를 좀 보면 이건 이제 50% 정도의 증상 개선을 나타내는 거겠죠. ACR50 같은 경우는 한 30에서 40%. 얘는 50% 증상 개선이니까 비율이 좀 줄어도 되죠, 그죠? 환자의 한 30-40% 정도가 ACR50 정도를 만족하면 되는데, 이게 ACR50에서 D2T-RA 환자들이 ACR50을 50% 정도의 환자가 만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2T-RA 환자의 반절이 이뮤노바티 약물을 투여했더니 ACR50이 됐다. 50이 나왔다. 환자의 반절이 다 50% 증상 개선을 느끼고 있다 라는 정도가 나오면 엄청 획기적인 거고요. 한 30-40%만 나와줘도 상당히 고무적인 효과다 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ACR70입니다. 70% 정도 증상이 개선됐다 라고 평가를 하는 환자들의 수는 보통 한 15에서 20% 정도가 되면 거의 완치에 가까운 환자거든요. ACR70 정도면 이 정도 이상이 나오면 거의 이제 획기적인 치료제라고 좀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다른 그 지표들도 있잖아요. 다스28 같은 경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질병 활성도 점수, 뭐 CRP도 있는데, 보통 점수 변화율이 한 1.5에서 2점 정도 감소를 하면 약발이 빠르다라고 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관해 도달률 같은 경우는 관해 도달률 같은 경우는 한 점수가 2.6점 미만으로 떨어지면 관해 도달률인데, 이 관해 도달률이 한 20에서 30% 정도가 나와준다면 획기적이다 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낮은 질병 활성도, 뭐 줄여서 LDA라고 하는데, LDA 도달률이 점수 한 3.2점 이하 도달 환자가 한 40에서 50% 정도 이상이면 압도적이다, 평가 가능하다, 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픈라벨 결과 테스트할 때 이 정도가 나오는지를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그 CRP나 ESR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 CRP는 이제 C 반응성 단백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염증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ESR 같은 경우는 이제 적혈구 침강 속도인데, 이것도 이제 염증 때문에 적혈구 침강이
피를 이렇게 뽑으면 저기가 이렇게 쓱 가라앉게 되거든요. 그 침강 속도를 보는 건데요. CRP 같은 경우나 ESR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게 객관적인 과학적 증거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유효성 입증 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지표라서, 그러니까 ACR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은 이제 환자들의 주관적인 그 증상 개선 정도가 들어가서 과학적으로 객관적이지 못한데, 이제 피를 딱 뽑아서 이런 CRP나 ESR을 측정을 하게 되면 여기서 만약에 증상 개선이 나타났다는 게 증명돼 버리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구나, 과학적으로 효능이 있구나라고 FDA를 충분히 잘 설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보통 위에서 보면 이 정도 수준인데, 그러니까 임상 결과가 D2T-RA 환자의 한 65% 정도가 한 ACR 20 정도에 도달을 했고, 한 투약하고 나서 한 2주 정도 되는데 DAS28 점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1.8점 하락했다. 그리고 뭐 부작용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이제 류마티스 시장에서의 게임 체인저까지도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잭 이니비터, 잭 억제제라고도 하죠. 잭 이니비터나 아니면 뭐 다른 생물학적 제제들이 보통 ACR 20 응답률이 한 50%, 40에서 50% 수준이에요. 그래서 압도적이라고 하려면 이제 그거보다 높아야겠죠. 예, 보통 이게 한 40에서 50% 되는데 그거보다 좀 높게 한 60%에서 70%를 찍어야 D2T-RA의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류마티스 학회나 미국 류마티스 학회나 아니면 유럽 류마티스 학회나 이런 데에서는 보통 DAS28 점수가 2.6점 미만, 이때 관의 기준을 이제 2.6점 미만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치료의 최종 목표가 이거예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의 치료의 최종 목표가 DAS28 점수가 2.6점 미만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2.6점 미만인 환자들이 얼마나 나오면 혁신적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까 해보면 한 4명 중에 1명꼴, 한 25% 정도가 만약에 DAS28 점수가 2.6점 미만으로 떨어졌다라고 환자들이 반응을 한다면 이건 상당히 혁신적인 거다, 혁신적인 데이터가 출력이 됐다라고 좀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 CRP나 ESR 수치도 중요해요. 그래서 환자들이 대부분 D2T-RA 환자들이 이 CRP랑 ESR 수치가 잘 안 내려가요.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픈라벨 할 때는 주관적인 ACR 지표도 중요하지만 이런 혈액검사 수치도 정상화되는 주요 근거로 잡아서 이게 만약에 정상화가 되면 훨씬 더 강력한 과학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측정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단 뭐 시간은 그럼 얼마나 걸려야 되냐, 치료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야 혁신적이라고 판단을 좀 할 수 있냐 좀 생각을 해보면, 보통 휴미라나 엠브렐 같은 이런 생물학적 제제들 있잖아요. TNFA 생물학적 제제들이나 잭 이니비터, 잭 억제제 같은 경우도 보통 한 12주에서 24주, 그러니까 3달에서 길게는 6달, 46에 24니까 3달에서 총 6달 정도가 걸려야 이제 환자들이 최대 효과가 나타나는 그 시기가 와요. 근데 한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뮤노반트 같은 경우는 IgG 감소 농도가 4주차부터 최대로 떨어지죠. 고용량을 투여했을 때 4주차 끝부터 1주, 2주, 3주 천천히 떨어지다가 마지막 이제 최대로 떨어지는 주차 수가 한 4주차부터는 거의 최대로 떨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4주차 정도로 최대로 떨어졌을 때, 그때 환자들의 개선 정도, ACR 20 같은 그런 개선 정도를 딱 측정을 했더니 환자들이 매우 높은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막 ACR 50, ACR 70에도 반응을 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혁신적인 치료제로 증명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CRP나 ESR 같은 수치는 염증이 상당히 골고루 분포되어 있던 난치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CRP, ESR의 그 개선 정도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증상은 4주 만에 느낄 수 있어도 뭐 그런 붓기가 좀 가라앉는다거나 아니면 관절에 뭐 움직임이 좀 자유롭다거나 아니면 뭔가 뻐근함이 덜한다거나 통증이 덜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이제 ACR 20이나 50이나 뭐 이런 지표로 만족하는 것들, 주관적인 지표들은 IgG가 감소한 거에 비례해서
최대한 빠르게 증상이 발현된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이런 객관적인 피 속에 있는 CRP나 ESR 같은 염증 수치를 측정하는 지표들은 온몸에 있는 염증들이 좀 줄어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의 한 8주에서 12주 정도의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한 2달에서 3달 안에 2달에서 3달 안에 이런 뭔가 증상의 개선이 뚜렷해지고 뭐 관해까지 이루어진다 싶다면 다른 잭 이니비터나 다른 생물학적 제제 TNF 저해제 같은 경우도 약 3달에서 6달 정도 걸렸는데 이뮤노반트가 2달에서 3달 정도 만에 관해를 입증한 환자가 전체 환자군의 한 25% 정도가 나왔다라고 지표가 나와버린다면 가장 혁신적인 치료제로 인정을 받을 만한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환자 모집이 빨라져서 지금 현재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그런 탑라인 결과 발표가 1년 정도 앞당겨진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걸 이제 얼마나 객관적으로 잘 데이터를 추출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한 건 투자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객관적인 시각으로 그 환자 모집을 빨리 했다는 걸 바라볼 수 있는지. 그러니까 환자 모집 빨리 했다는 건 오픈라벨 테스트 했는데 환자들 반응이 너무 좋아서 환자 모집이 빨라진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고요. 그게 맞으면 뭐 더 할 것도 없이 좋겠죠. 근데 환자 모집 자체가 빨랐다는 게 그런 것들도 충분히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워낙 D2T 아래 환자군에 대한 언맷 니즈가 높기 때문에 환자들의 접근이 훨씬 더 수월했을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환자 모집이 빨라졌다는 게 곧 데이터의 긍정적인 면으로 연결을 짓기에는 논리적으로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자군이 빨라졌다 그래서 데이터가 좋게 나올 거냐? 그건 또 아닐 수 있다. 환자군이 모집이 빨라졌다는 거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빨라졌다는 거지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거라는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 지표가 확보될 거라는 것은 저희의 바람인 것 같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과정이 지금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기에는 근거가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좀 오늘은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영상 만족하셨는지 모르겠고요.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 필요하신 분들 꼭 달아주시고 추가적으로 더 알아야 될 점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 통해서 남겨주시면 서로에게 좀 더 시너지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